나는 르프르코프 식당 종업원에게 생제르맹대로 모퉁이에 있는 택시 종류장에서 택시를 좀 불러와 달라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그녀를 일으킨 다음 부축해 거리로 나갔다. 내가 택시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하며 시태섬에 있는 피리시립병원 맞죠? 라고 묻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돼. 절대로. 나는 하는 수 없이 행선지를 바꿔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로 가달라고 했다. 우리 집까지 가는 동안 내 어깨에 기대어 있던 그녀는 다시 몇 초 동안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를 똑바로 앉히는데 내 손에 그녀의 척추뼈가 하나하나 느껴졌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나는 인터폰으로 시몬과 엘레나에게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녀를 들어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마치 부활한 사람을 보듯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쁜 소녀를 쳐다보았다. 엘레나는 그녀에게 나이트 가운을 빌려주고 체온과 혈압을 쟀다. 열은 없었지만 혈압이 매우 낮았다. 나쁜 소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자 엘레나는 기운을 차리게 도와주는 강장제라면서 알약 2개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와 함께 천천히 삼키게 했다.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자기가 보기에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 혹시 밤에 상태가 나빠지면 자기를 깨우라고 했다. 그러면 직접 코생병원에 전화해 앰뷸런스를 불러주겠다고. 그리고 몇 번 졸도한 걸로 보아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기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주선해 주겠지만 검사를 받는데 적어도 이틀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실로 돌아오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넌 분명 내 전화를 받은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난 너에게 문제만 일으키니까. 내가 널 알게 되었을 때부터 넌 내게 문제만 일으켰어. 하지만 그게 내 운명인걸. 운명을 거스를 방법은 없어. 자, 필요하면 이걸 써. 네 거야. 하지만 꼭 돌려줘야 해. 나는 나이트 테이블에서 갤랑 칫솔을 꺼냈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그것을 쳐다보았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야? 오늘 밤에 2번이나 날 감동시키네.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넌 어디서 잘 거야? 거실에 있는 소파가 침대 겸용이야. 공연한 환상은 갖지 마. 너와 함께 잘 일은 없으니까. 그녀는 다시 웃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노력에도 그녀는 기진맥진해졌고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눕더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발치에 내 실내복을 놔두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이를 닫고 파자마를 입은 뒤 거실 소파를 넓게 펼쳤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채광창으로 거리에 불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콧날이 오똑한 얼굴은 아주 창백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작고 예쁜 귀가 드러났다.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양쪽 콧구멍은 살짝 떨렸으며 표정은 활기가 없어 마치 버림받은 여자 같았다. 입술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치듯 대자 그녀의 숨결이 얼굴에 느껴졌다. 나는 자러 갔다. 눕자마자 잠들었지만 한밤중에 2번 눈을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발로 그녀를 보러 갔다. 그녀는 숨을 고르게 쉬며 잤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은 몹시 긴장한 듯 보였고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 덮인 이불이 가볍게 오르내렸다. 나는 그녀의 조그만 심장을 상상했고
그것이 얼마나 피로에 지쳐 고동치고 있을지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녀가 일어났다. 그녀가 부엌에 내 실내복을 입고 들어왔을 때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옷이 너무 커서 마치 어릿광대처럼 보였다. 그녀의 발은 작은 소녀의 발 같았다. 거의 8시간이나 잤어.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수백 년 만에 푹 잤네. 어젯밤에 내가 기절했지? 넌 우리 집에 오려고 기절한 척 한 거야. 그리고 보다시피 네 목적을 이루었어. 심지어 내 침대로도 들어갔잖아. 난 네 속임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어. 나쁜 소녀. 나 때문에 밤에 제대로 못 잤구나. 그렇지, 리카르도? 그리고 너 때문에 오늘 나 또 망칠 거야. 넌 내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해. 엘레나가 코생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해 놓을 거야. 더 왈가왈부하지 마. 이제 내가 너에게 내 권위를 강요할 순간이 된 거야. 나쁜 소녀. 맙소사, 너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마치 내 정부인 것처럼 말하네. 그러나 이번에도 나는 그녀를 웃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바닥까지 질질 끌리는 실내복 때문에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아주 약해 보였다. 조금이라도 세게 안으면 어린 새처럼 으스러지고 말 것 같았다. 넌 죽지 않아.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자신있게 말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키스했다. 넌 검사를 받을 거고 문제가 발견되면 치료를 받을 거야.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예뻐질 거야. 그런 다음에 네가 날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럼 이제 아침을 먹자. 사무실에 지각하기 싫거든. 우리가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있는데 엘레나가 출근길에 들렀다. 그녀는 다시 그녀의 체온과 혈압을 쟀고 어젯밤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침대에 있고 가벼운 음식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내일 당장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놓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나쁜 소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고 나쁜 소녀는 머리빗을 부탁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그녀에게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음식을 보여주었다. 점심때 그녀가 간단히 조리해 먹기에 충분한 면과 닭고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퇴근한 뒤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해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면 즉시 유네스코로 전화해 나를 찾으라고 일러두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른 오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상태는 괜찮았다. 그녀는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하고는 아주 행복해했다. 최소 6개월 동안 공중 목욕탕에서 급히 샤워만 했기 때문이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일날과 함께 프랑스어로 더빙된 로렐과 하디의 코미디 영화에 푹 빠져 있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지만 두 사람은 뚱뚱이와 홀쭉이의 익살과 어릿광대짓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입고 그 위에 헐렁한 실내복을 걸쳤다. 마치 옷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미소 지은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일날은 나쁜 소녀를 가리키며 칠판에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리카르도 아저씨? 라고 질문했다.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화들짝 놀라 말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거야. 그녀는 오래전부터 나를 유혹하려 노력했지. 하지만 난 그녀에게 관심 없어. 관심을 가져요. 일날이 급히 칠판에 썼다. 그녀는 상냥해요. 분명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를 어떻게 매수한 거야, 게릴라 전사?
아이에게 일본과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주었어. 지리에 빠삭하던데 나보다 세계 각국의 수도를 더 잘 알아. 엘레나가 코생병원에 그녀가 입원할 자리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동안 나쁜 소녀는 우리 집에 머물렀고 그녀와 일날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체커 게임을 했고 마치 동갑내기인 양 서로 깔깔거리며 농담을 했다. 그들은 서로 아주 잘 맞았다. 텔레비전을 켜둔 채 보지 않고 가위바위보 놀이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내가 어렸을 때 미라플로레스에서 본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으로 하는 놀이였다. 바위는 가위를 부러뜨리고 보는 바위를 감싸고 가위는 볼을 자르는 놀이. 가끔 그녀는 일날에게 줄 베른의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했지만 몇 줄 읽지도 않고 책을 덮은 뒤 다른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일날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그녀의 손에서 책을 치웠다. 사흘 동안 우리는 그라보스키 부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쁜 소녀는 엘레나를 도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엘레나와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 네 사람은 마치 평생 친구로 지내온 두 커플 같았다. 이틀째 밤에 그녀는 자기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어줘야만 했다.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떠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처음 이틀 동안 그녀는 매우 행복해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해질녘 내가 유네스코에서 퇴근해 돌아오면 그녀는 일날과 또래처럼 놀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누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분명 들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소리 죽여 우는 소리였는데 가끔 울음을 멈추면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거실로 갔고 소파에 웅크린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입을 막은 채 온몸을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매만져 준 다음 물 한 컵을 갖다 주었다. 아파? 엘레나를 깨울까? 죽을 것 같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훌쩍였다. 라고스에서 뭔가에 감염되었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 에이즈는 아니라지만 그렇다면 뭘까? 나는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쪽 팔을 들지도 못해. 영국 뉴마켓에서 후안 바레토도 그랬잖아. 기억나? 고름 같은 게 아래에서 계속 나와. 고통이 다가 아니야. 라고스에서의 일 이후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게 너무 역겨워. 그녀는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이불을 둘둘 말고 있는데도 춥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물을 갖다 주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그런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침실로 돌아왔다. 그래,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다. 아마 에이즈일지도 모르고 불쌍한 후아엔 바레토처럼 세상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퇴근해서 돌아오니 그녀는 다음날 아침 코생병원에 입원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이미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자기 물건을 가져왔다고 했다. 옷장에는 트렁크 1개와 여행용 손가방 1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녀를 나무랐다. 내가 짐을 가지러 함께 가줬을 텐데 왜 기다리지 않은 거야?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누추한 방을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여행용 손가방만 가지고 엘레나와 함께 떠났다. 가기 전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 속삭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몹시 기뻤다. 넌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야, 착한 소년. 건강검진은 이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곧 나흘로 늘어났고
그 나흘 동안 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